그러니까 정부가 환율이 상승해야 수출이 증가하고 그래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그런 잘못된 믿음으로 바탕으로 환율을 상승시켜 왔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정부는 자꾸 일본 환율에다가 맞추려고 그래요. 일본은 지금 경제정책이 실패해서 처참한 경제난을 30여 년 동안 겪고 있잖아요. 그럼 일본 경제정책 따라가면 안 되지. 경제정책이 성공해서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 달러 가치에다 그 매칭을 해도 부족한데, 근데 우리 주식시장은 처참하잖아요. 우리 국내 주식 투자자들 지금 큰 손실을 안기고 있는 게 그런 정책이란 말이에요. 정부는 계엄 사태에 따른 경제 여파가 장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해외는 탄핵 정국의 성장률을 위협하는 하방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경제 외적인 변수가 그게 장기간 지속되지 않는 한은 경제에 타격을 입힌 사례는 세계사에서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장기화되면 문제를 일으켜요. 예를 들어서 군사 구태타가 반복된달지 그런 일이 1960년대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 벌어졌었고, 그 여파로 외환위기가 빈발하면서 경제는 아주 심했던 적은 있어요. 그게 단기적으로 해소가 되면 경제 외적인 변수가 금융위기를 일으킨 사례는 없어요. 특히 선진국에서는 더 그래요. 그 2000년도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한꺼번에 80%가 폭락을 해요. 그리고 다우지수는 40%가 폭락을 해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건 다행히 그때 미국이 적절한 정책을 아주 신속하게 펼쳐서 그걸 잠재우고 있었는데, 해필이면 2000년 말에는 9.11 사태, 2001년 말에는 엔론 월드컵 사태가 터져요. 근데 이거는 경제 외적인 변수잖아요. 이 경제 외적인 변수가 그렇지 않아도 이 하강하고 있는 미국 국내 경기를 처참하게 붕괴시킬 것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근데 의외로 미국 경제는 1년 만에 다시 살아나요. 금방 살아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금융위기라는 것은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해서 경제 내의 유동성을 신용 승수배만큼 수축시키면서 터져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 혈액이 10%만 빠져나가도 생명을 잃어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제에서는 통화가 사람이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수축되면 급격한 경기 후퇴가 와요. 근데 경제 외적인 변수가 그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시키지는 않아요. 통화 변수들이 이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엄 사태도 안정화되고 있고 조만간 해소되기만 하면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은 안 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아까 환율이 좀 떨어져야 내수가 안정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계엄 사태 이후에 또 환율이 계속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소비자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지금의 그 환율 상승은 수요의 시간 이동 때문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환율이 상승해야 수출이 증가하고 그래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그런 잘못된 믿음으로 바탕으로 환율을 상승시켜 왔어요. 환율이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6개월 후에 외환이 필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사는 게 유리하잖아요.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래에 나타날 수요가 현재로 넘어왔어요. 현재 수요와 미래 수요가 합쳐지니까 수요가 배가 되잖아요. 그 환율은 폭등하는 거예요. 이거는 2009년도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죄는 고환율 정책을 펼치고 있는 우리 정부 때문이란 말이에요. 지나치게 높아진 환율을 잡기 위해서는 외환보이고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풀고 있는데, 고환율 정책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 고환율 정책이 유지되는 수준, 그러니까 1,450원 수준에서 자꾸만 유지하려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우리 정부는 자꾸 일본 환율에다가 맞추려고 그래요. 일행당 10행 밑으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한때 9.1원까지 떨어졌던 엔화 환율이 지금은 이제 9.4원, 5원 여기까지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 일본의 엔화 환율에다 맞춰요.
일본은 지금 경제정책이 실패해서 처참한 경제난을 30여 년 동안 겪고 있잖아요. 그럼 일본 경제정책 따라가면 안 되지. 일본 엔화 가치에다 우리 환율을 거기다 맞추면 안 돼요. 그럼 어디다 맞춰야 돼요? 경제정책이 성공해서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 달러 가치에다 그 매칭을 해도 부족한데 거기다 맞추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1998년도 이래로 지금까지 경상수 적자가 대규모를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외환이 그만큼 국내 시장에 지금 엄청난 규모로 유입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럼 환율은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떨어져야죠. 근데 우리 정부가 그 외환을 처음에는 시장에서 매입해서 그걸 그 환율 하락을 막았는데 지금은 경상수 적자로 벌어들인 그 돈들을 즉각 해외 투자로 유출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난은 심화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환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일 수밖에 없어요. 국내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 포함해서 지금 미국으로 투자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 국민연금 국내 투자보다 미국 투자가 2배나 많아요. 이런 바보 같은 정책이 어디가 있어요. 물론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높아서 좋겠죠. 근데 우리 주식시장은 처참하잖아요. 우리 국내 주식 투자자들 지금 큰 손실을 안기고 있는 게 그런 정책이란 말이에요. 왜 경상수 적자를 즉각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친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봐요.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면 내수는 그만큼 축소되잖아요. 수출품 우리 돈으로 생산했는데 그 돈 바로바로 유출시켜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좀 답답해요. 저는 우리 정부를 보면. 정부는 IMF와 비슷한 위기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유축을 하긴 했지만 한국에 찾아올 외환위기 가능성을 소장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 외환위기가 발발할 가능성 전무하다고 말씀드려도 무방해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여전히 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외환보유고는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 수준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어요. 그거 우리 정부가 우리 돈으로 사서 지금 보관하고 있잖아요. 생산적인 투자에 투입돼야 할 재원들이 비생산적인 그러니까 중요한 재원들을 이렇게 옆으로 비켜놓고 있는 그런 데다가 지금 투입하고 있으니까 경제는 심화될 수밖에 없죠. 외환위기 가능성은 없어요. 자꾸만 그걸 부풀리는 사람들은 환율이 오르면 이익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출 대금 결제할 때 환율이 높으면 좋잖아요. 근데 수출 업체도 환율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국제 경쟁력은 계속 떨어져요. 기업이라는 것은 절실함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를 결정을 해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하다는 얘기예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기업이 강해지는데 환율 상승으로 그냥 공짜로 지금 이익을 키우고 있잖아요. 아무 노력 없이 그렇게 되는데 그럼 절실함이 어디가 생기겠어요? 기업들 경쟁력, 성장력 계속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국가 경제 전체도 성장력,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런 바보 같은 정책을 정부가 펼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죠.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이제 한층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은 지금 탄핵으로 컨트롤 타워가 부재인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비법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뚜렷한 대비책이 없어서 참 답답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자국 우선주의 정책,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국뽕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치명적인 결말을 초래했어요. 대표적으로 히틀러 정권, 독일 민족 무수성을 내세워서 제3제국을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해서 계속해서 이 국뽕을 키웠잖아요. 그 결말이 뭐예요? 세계대전이었고 유태인 학살이었고 그리고 동서독의 분단이었잖아요. 그러면 독일의 나치 정권만 그랬냐? 아니에요. 지금의 시진핑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1대1로 또 중국몽 이런 국뽕이 난무하면서 시진핑은 독재 권력을 강화할 수 있었어요.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들였고 지지를 받았으니까 독재 권력이 강화됐어요. 근데 경제는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어요.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로 성장은 계속 떨어지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성장 갔을 거예요. 그만큼 국뽕은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국뽕이 난무하잖아요. 그러면 이성은 잠을 자요. 대신 감성이 활개를 쳐요. 감성이 활개를 치면은
경제는 반드시 쇠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대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물론 그걸로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 승리했죠. 해리스는 비전을 어느 것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비전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잘못됐을 따름이지 그 비전으로 그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덕에 그 대선에서 승리했는데 그 결말은 처참할 거예요. 특히 이 관세 폭탄 이거 자꾸만 지금 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앞으로 보복적인 그 관세 보호 정책, 다른 나라의 관세 폭탄이 또 미국에 터뜨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국제 교역은 세계 대공황 때처럼 3분의 1로 축소될 수도 있다니까요. 대공황처럼 경제난이 10년 이상 지속되고 실업률은 20% 이상 기록하면서 이게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이에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0년 안에 10만 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이제 2%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저명한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뭐 경제 연구기관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잠재 성장률 추정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얘기하자면 기니까 간단히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왕관의 모습이 자꾸 변해요. 그리고 변하는 모습도 시간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러면 그 왕관의 부피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어요? 그 어떤 방법이 가장 좋으냐? 목욕탕으로 가져가면 되죠. 아르키메데스가 2000년도 전에 그 얘기를 해줬잖아요. 잠재 성장률 추정도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률이에요. 미래에 실현할 성장률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그 소득 함수에 입각한 잠재 성장률 추정치는 과거에 이룩한 성장률의 평균치예요. 이게 미래에 나타날 성장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자꾸만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 잠재 성장률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냐면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던 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상수지 악화, 물가 불안이에요. 이게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실현한 최고의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성장률 한때 6% 넘어서 그 물가 불안, 국제수지 악화 안 나타났잖아요. 그렇다면 잠재 성장률은 6% 넘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잠재 성장률 6%가 넘는다. 그리고 환율이 시장의 힘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연평균 한 10%만 하락한다. 그럼 5년 안에 우리 국민소득 6만 달러 가요. 그리고 10년 안에 10만 달러 간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우리 지금 산업을 봐도 국민소득 10만 달러 아니 20만 달러를 견뎌낼 산업들이 크고 있어요. 우리 지금 K 무기들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K2 전차, K9 자주포 뭐 등등 F-50 전투기 그런 무기 산업은 초고도 정밀 산업이에요. 여기다가 최첨단 전자산업의 그 지원을 받아야 최고 품질의 무기가 생산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초정밀 이제 기계 산업은 국민소득 10만 달러, 아니 20만 달러도 견뎌낼 수 있어요. 또 K뷰티 지금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화장품 산업도 뭐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지만 이것도 초정밀 화학 산업이에요. 화장품에 좋은 성분이 우리 그 피부에 이렇게 침투하기 위해서는 아주 미세해야 되거든요. 이 초정밀 화학 산업이란 말이에요. 이 초정밀 화학 산업도 국민소득 10만 달러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비롯한 일반 수송 기계류 산업들 그리고 전자제품을 비롯해서 전자산업, 반도체 산업 포함해서요. 이런 거 심지어는 일반 소비자도 해외 시장에서는 명품이에요. 명품은 가격이 올라갈수록 더 명품 대접을 받아요. 지금 럭셔리 제품들 유럽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제품들 다 일반 제품보다 훨씬 가격이 세잖아요. 뭐 10배 이상 센 것도 많잖아요. 가격이 올라가야 더 많이 팔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수출품은.
이런 그 일반 소비 제품조차도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를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0년 안에 10만 달러 갈 수 있다고 봐요. 우리 10만 달러만 가봐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사는 나라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G7 들어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 강대국, 최소한도 경제대국에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길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자꾸만 정부가 실패한 일본 정책을 따라가니까 제가 답답해서 이런 자리에 오면 약간 흥분해요. 방금 방산이랑 뷰티 산업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년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한국의 기업이나 섹터 혹시 다른 쪽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아니 저는 모든 산업 제품이 다 지금 그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자격을 다 주고 있다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초고도 뭐 기계 산업, 정밀 기계 산업 그리고 그 초정밀 화학 산업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일반 제품 수출하는 업체들도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면 가격 올리지 않을 수 없어요.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명품은 더 높은 가격일수록 더 많이 팔려요. 그래서 모든 산업이 우리 산업을 이끌 걸로 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류예요. 지금 한류 때문에 지금 우리 뭐 K 푸드 를 비롯해서 여러 제품들이 잘 팔리고 있잖아요. 라면도 그 다른 나라에 생산되는 제품보다 몇 배나 더 비싸게 팔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로 흘러가요. 그럴 거 아니에요. 잘 사는 나라가 부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만 해도 그랬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한류는 지금 우리보다 덜 잘 사는 나라로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 동력이 3배 이상 크지 않으면 그 역류를 못 시켜요. 물도 그렇잖아요. 아래로 흐르는 게 정상인데 위로 끌어올리려고 그래봐요. 동력이 2배 이상 커야 한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한류는 그 동력이 엄청 막강해요. 우리 엔터업계 연예인들 막강한 경쟁력, 성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만 그러냐는 얘기죠. 우리 국민과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세계 최강의 경쟁력, 성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류 덕도 있지만 모든 사람, 모든 기업, 모든 개인들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그런 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내 증시 추락에 이제 지친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로 눈길을 많이 돌리고 있는데요. 뭐 이런 현상의 극복 방안이라던가 지금 현재 시총 1위의 삼성전자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삼성의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 주식시장이 약세니까 강세인 미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이익을 크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국내 주식시장이 왜 약한지 그 원인을 파악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주식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지금 그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이 매일 수천억 원씩 매도 폭탄을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 터뜨리고 있어요. 오늘 또 수천억 원 지금 매도하고 있거든요. 이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4, 5만이에요. 미국에서 이게 상장됐어 와요. 수십만 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집중적으로 지금 투매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삼성전자의 앞날이 밝으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향 주식들 외국인들이 많이 매입을 했어요. 근데 지금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환차손 생겼잖아요. 그 삼성전자에서 나올 이익보다 환차손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탈하기 위해서 미국 투자하면 환차익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 매도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이 약화된 이유가 고환율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환율을 이제 저환율 정책으로 바뀌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우리 국내 저축, 우리 국내 금융 자본들, 미국으로 떠난 그 자본들이 미국에 그대로 있으면 환차손 생기잖아요. 그러면 국내에 들어오면 환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환차익을 누릴 수 있죠. 다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국내 금융 자본만 돌아오냐? 국제 금융 자본도 국내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환차익이라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국내 주식시장은 화랑을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주식 투자에서 이익을 남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지금 하루빨리 우리 정부가 시장의 힘에 의해서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용납하는 정책만 펼치면 우리 주식시장 금방 살아나요. 그럴 거 아니에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면 국제 금융 자본이든 국내 금융 자본이든 우리나라로 되돌아오니까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유동성이 풍부해진 그게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성장률을 높일 거 아니에요. 기업 경영수도 호전될 거 아니에요. 이 삼성전자가 위기다 뭐라 그러는데 유동성이 부족해서 빚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롯데가 지금 유동성 위기에 지금 빠져서 큰 그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그 고환율 정책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여전히 이 그 흑자가 크니까 환율은 시장의 힘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정부가 막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떨어지는 것을 용납하는 정책을 펼치면 우리 주식시장은 다시 살아나고 우리나라 성장률도 높아지고 삼성전자나 롯데 같은 그 경제난에 처해 있는 그런 기업들도 금방 살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중국 정부가 유동성을 지금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국채만 그 금리가 떨어지겠어요? 그만큼 중국 경제가 앞날도 불투명하지만 지금도 어렵다는 걸 의미해요. 지금 미국에 투자한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금융기관들은 물론이고 개인 투자자도 하루빨리 국내로 돌아와야 돼요.